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보게 되는 거는 기출분석 및 확인문제 연습반입니다. 예전에는 기출문제 전체 풀이에 방점을 두고 연습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르게 연습하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출에 접근하는 방법, 보는 관점에 대해서 보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지금 이제 문제 유형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씩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정형화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컨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이제 사회문화 같은 기조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문화가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고 조금씩 이제 생소한 부분에서 하나씩 출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2년 동안 나와 있었던 것을 보자면 이제 미래사회학이나 현대사회학 같은 것보다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귀결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기타 등등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그때 확인하게 될 거고 지금은 기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항상 나오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관련된 이론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본 이론을 외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써보면서 또 제가 정리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백지연습이죠. 따로 이제 노트 하나 꺼내놓고 직접 그 주제별로 직접 써보고 비교해가면서 아 내가 이걸 알았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항상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습니다.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은 시작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안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디르켄과 베버죠. 예, 작년에는 베버를 냈었고 재작년에 디르켐을 냈었고 항상 이게 순환이 되거나 사실은 디르켐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만 베버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두 학자를 확실하게 알고 간다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주 동안 이제 또 다른 학자들 위주로 해서 나왔던 학자들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정리해야 될 게 디르켐과 베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지문이 나오든 어떤 개념이 나오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바뀐 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빈칸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졌고 18년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14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그전에는 이제 객관식이었죠. 이제 14년, 18년도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써봐라 라는 문제가 등장했었고요. 19년도, 지금 5년이죠. 5년 동안은 이제 빈칸 넣고 그 개념을 채워 넣는 거나 또는 그 성질에 대해서 문장 형태로 완성 지어라 라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념을 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어야지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타적으로 어떤 개념이 이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어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정의나 속성이 나왔었을 때 이건 어떤 개념을 묻고 있어 라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디르켐과 베버는 낼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처음에 정리하고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시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기 이전에 먼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자, 넘겨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뒤쪽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이제 빈칸 마련해 놓은 게 있죠. 예, 고전 사회학 이론 거기 8페이지 가시면 예,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사회학적 상상력 밀스, 기든스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 기본 이론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뭘 물을까 이런 건데 학자는 좀 이제 기본 이론처럼 비슷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학적 상상력 주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밀스를 중심으로 낸다 라고 하면 뭘 물을까 라고 한다면 우선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묻겠죠. 사회학적 상상력이 뭔지
근데 그 정의는 쓰라고 안 하니까 이걸 하라고 하겠고, 그러면 이러한 상상력 정의를 왜 내리게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밀스가 이 사람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단어를 만들었고, 이 사람은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왜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선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관계 맺고 있는 걸 볼게요. 인간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라는 거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고요. 더 크게 가자면은 이 사람은 이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회와 세계 안에 현재라는 차원에서 이렇지만은 더 멀리 본다면은 역사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은 어떤 개인의 문제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인과 인간과의 관계 있었죠. 실제론과 명목론이 있었는데 명목론 차원보다는 실제론적 차원으로 생각해 보기 라는 게 첫 번째 있을 거고요. 세계라고 한다면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만 있는 또 다른 사회들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보자면 인류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될 거고요. 역사적은 이름 그대로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어땠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나의 일생은 어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역사적 입장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사회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세계 인류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역사적 입장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로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정신적 자질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학적 상상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의 현상에 대한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명할 수 있게 되고 이 현상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은 결국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모든 관계들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개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구조가 변동하게 됨으로써 나의 문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찾기 나가는 거죠. 정리합니다. 그러면 밀스는 결국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사회학적 방법에 있지요. 바로 뭐냐면 사회학 연구 방법, 문화이론의 연구 방법에 바로 뭐가 있냐면 무슨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총체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와 총체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 자질이라는 게 사회학적 상상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총체적 관계 속에서 나의 답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만 갖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힘까지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을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밀스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밀스에서 만약에 사회학적 상상력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묻는 문제, 빈칸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결국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총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관계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와 총체적인 입장에서 사고가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밀스는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주제고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거는 뭐냐면 이러한 밀스의 입장에서 기든스가 정의를 내린 밀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러니 결국 인간에게는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이러한 상상력의 유형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 유형 제시가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이 상상력이 가장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제시합니다. 그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상상력의 유형 제시인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그러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과거와 비교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게 되면 통합사회라고 있는데 이 통합사회의 가장 첫 주제가 뭐냐면 뭐 행복이 주제긴 합니다만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는데 긴는 갈등론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바로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지금 또 물어도 이상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선생님 되고 나면 통합사회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주제 자체가 통합사회를 중심으로 수능 제도가 다 개편이 됐습니다. 일반 사회는 다 사라지고 통합사회를 모든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우게 되니까 통합사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주제로 저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 상상력이 있으면 여기 지금 역사적 상상력 꺼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이네요. 인류학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인류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문화 연구 관점의 총체론적 관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 말고도 다양한 다른 사회들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와? 다른 뭐 문화권이라고 써보죠. 다른 문화권들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죠. 연구 관점, 문화 연구 관점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비교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비교라는 것은 결국 우선 그 문화권과 우리 문화권 간의 유사점을 찾습니다. 일종의 보편성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사점만 있게 되면은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비교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뭐냐면 그 문화, 우리 문화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같은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유사점을 찾고 and 그 다음 중간에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이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특수성이겠죠. 그러면 이 비교라는 관점은 왜 다른 문화권하고 비교하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문제죠. 개인 문제. 개인 문제가 가지고 있던 원인이나 상황이나 이게 왜 일어났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 다른 문화권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비교 기준이 돼버립니다. 비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바로 뭐가 가능해진다?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비교론적 방법의 특징이죠. 그러니 인류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치가 이 정도구나. 우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구나. 또는 우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류학에서 유일하게 객관적을 갖다 붙이는 게 바로 이 인류학적 상상력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이 3번은 이쪽이 사회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사회가의 기본인데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비판적 상상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판적 상상력은요, criticize, 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뭐한다? 판단한다. 그럼 비교 대상은 과거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다른 문화권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비교 판단을 통해 자 마지막 목표죠. 아까 나오면은 현상의 원인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원인을 찾는 이유는 알고 끝나면 안 되죠. 원인 찾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미래에 더 좋은 대안 또는
해결책,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지.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대안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비판적 상상력. 지금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를 푸는데 잘 안 풀려. 잘 안 풀린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찾으면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릴 게 아니라 상상력 한번 발휘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나? 이전까지의 어떤 삶을 보는 거죠. 내 인류학적 상상 누구하고 비교해봐? 옆에 있는 잘하는 친구들이나 나보다 뛰어난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는 어떻게 하기를 저렇게 하지? 그래서 인류학적 상상을 발휘하죠. 그렇구나. 내가 이전에 너무 놀았구나.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보는 게 잘못됐구나. 방식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결론 내리면서 나의 공부 방법에 대한 수정을 가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비판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든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고 현재는 이제 확실하게 주제로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밀스와 기든스를 중심으로 이 정도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전사회학 이론 밑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있는데 06년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와 있죠? 사회현상 연구의 사회학적 상상이 요구된다.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학 문제를 풀거나 사회학에 대한 어떤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상상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있다. 이쪽이네요. 밀스가 아니라 기든스 쪽으로 지금 문제를 낸 거고 첫 번째 역사적 상상력.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 윤생이 형성되었다면 지난날의 생활이 어떻게 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파악하게 해준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만 추가하자면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슨 연구? 종적 연구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디르켐도 했었고요. 나올 겁니다. 디르켐도 했고 베보도 했고 역사사회학이라고 하죠. 과거의 역사 속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꺼낼 수 있어. 오늘 가장 많이 나온다는 연대 같은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유기적 연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유기적 연대가 나타났다를 보지 않고 예측한 사람이에요, 디르켐은. 근데 실제 그런 사회가 나타났거든. 왜 그랬을까? 그 전에 연대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 전에 연대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사회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유기적 연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구나. 그리고 유기적 연대가 막상 등장하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노미를 찾아내죠. 그래서 그런 아노미를 찾아내니까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거 해결 못 하겠는데 그래서 찾아낸 게 도덕적 개인주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르켐은 바로 이런 역사적 상상력 그리고 다른 나라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들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 가면서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연구? 행적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결론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은 이런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와 연관해서 이거 앞에 거 지워놓고 상상력을 보는데 이런 단어로 나오시게 되면 이거 두 개 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화인지 파악하게 해준다. 그리고 인류학적 상상력은 기억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것도 답 쓰는 거 한번 볼게요. 인류학적 상상력이 정의 쓰라는 정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썼어요. 바로 뭐냐면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무엇?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는 것 또는 보편성과 특성을 찾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답을 쓰실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잘 없습니다만 위쪽에 보니까 역사적 상상력에 약간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과거 유산세 형성 때 인식하고 지난날의 영식과 어떻게 다르며 자 그러면 뭐가 있으면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야지. 그럼 지난날의 생활 양식과 다르대. 그럼 뭐 다른 문화권과 뭐가 다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렇게 써도 답이 되지.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여러분들 채점 기준에 보시면요. 한 문장이 아니에요. 진짜 8개에서 10가지 답안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칼체냐 물체냐 말이 있고 이번에 쉽게 나오면 뭐 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채점해 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답을 못 찾을 때는 뭐 하면 된다? 위쪽에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대칭형으로 여러분의 조금의 지식과 위쪽에 있는 대칭형으로 쓰게 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쉽지요?
예, 바로 비판적 상상력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시 공간적으로 두 개 묶었습니다. 두 개 묶었는데 무슨 사고를 해야 된다? 열린 사고. 그럼 비판적 상상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열린 사고라고 했어요. 예, 우리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열린 결말, 짜증나죠. 그냥 결과가 나야 되고. 눈물의 여왕은 그러면 안 됐었어, 마지막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정하면 열린 사고가 필요한데 이 열린 사고에서 뭐? 대안적 미래.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미래가 있음을 예측하고 여기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기든슨 얘기했죠. 현대사회로서 더 심할 거예요. 왜? 미래를 더 예측하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비판적 상상력이 열린 사고구나. 만약 비판적 상상력 썼는데 이거는 열린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써도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또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분석할 때 여기 열린 사고에 뭐가 표시되어 있어? 따옴표 있죠. 따옴표 답이에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도 절대 틀리지 않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사고를 해야 된다. 열린 사고 한 번 더 치고 일정한 가치 판단을 함축한다. 가치 판단이 필요하구나. 가치 판단이라는 건 일제히 정당하죠. 무엇이 더 옳은가이기 때문에 100% 답이 없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열린 사고는 가치 판단 함축한다는 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고 이 판단은 바로 비판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목적 나와 있죠. 대안적 미래를 찾는 것. 비판적 상상력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 비판적 상상이 왜 한다고? 이거 찾자고. 비판적 상상력이 뭔데? 열린 사고 하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이 상상력이 뭐다만 정리하고 가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다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타이트하게 나오면 못 맞힐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여러분이 풀었던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죠, 지문? 예, 지문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문제 풀다가 잘 안 써졌는데 뒤에 갑자기 그 다음 뒤에 문제 보니까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한번 보시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음번에 모의고사 볼 때 뒤에 미리 보진 마세요. 예, 먼저 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현상, 연관인 사회자산 세 가지 형태. 첫 번째, 한 현상을 중심으로 그 차이 인자와 관련된을 다양하게 검사한다. 이는 각 사회현상, 타현상은 그에 따른 다양하게 존재하는 중증적인 특성, 입체적으로 나열해 볼 수 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라고 나타났어요. 이 차이를 인정하고 현상마다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서술했는데 이거 잘 안 보여요. 비교 사회학적 상상력. 이거 역사적 상상력 뭐지? 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디 나온 정의냐면요. 거기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비판책에 나온 표현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겨놨고 저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서술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건 좋지는 않은데 거기 나온 서술이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걸 대칭적으로 과거라는 말이 기억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상황도 나옵니다. 문제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 딱 드러내주진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무슨 상상력? 니은하고 기억이 뒤집어져 있네. 예, 인류학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것은 바로 뭐냐면 역사적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지문이 비판책 그대로 나오니까 공유연도 그때 이제 10년 전에는 비판책 많이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근데 비판적 사역의 뜻을 인류학적 상상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교수님도 보기에도 좀 개념이 좀 그래. 그러니까 이거 다시 써봐라라고 한 거지. 그렇게 내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가지 상상력을 바탕으로 열린 사고대기 비판적 상상력이래요. 비판적 상상력이 기여하는 거 방법을 쓰시면 안 되지. 미래를 보여준다. 대안적 미래를 제시한다. 이게 기억이 안 났어 단어가. 그럼 뭐 하면 돼?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줄 거예요. 예, 넓습니다. 예. 또는 상상력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 있으니까 결론을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열린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 상상력의 총합이죠. 총합이다 보니까 비판적 상상력이 가능한 사람은 아마 기존 시각을 바꿨다라는 결론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상상이 있다라는 것은 기존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판적 상상에 기여한 거는 대안적 미래도 제시했다.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도 답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적 미래.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함.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맞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반박할 수 없는 답이 될 텐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났어.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한다. 이거 X 지면 또 X 지우면 안 돼?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한다. 이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역적 상상력이었습니다. 길게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 나중에 보면 한 문제 냅니다. 한 문제. 연습으로 기억하시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 사역적 상상력 기댄스까지 했고 두 번째 문제를 보아하니 이제 뭐가 등장하나요? 예, 디르켐들이 등장합니다. 몇 번까지나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바로 23년도 나왔던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까지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디르켐은 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확장할 게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출 문제들은 예전 문제도 있거든요. 예전 문제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르켐을 하기 전에 디르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페이지 9페이지 가면 디르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디르켐 정리는 이게 뭐 우리 책 그러니까 사회문화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셔도 됩니다만 시험을 위한 걸로 이제 준비를 할게요.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할 때는 예. 시험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문제들을 분석해 보니까 묻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이제 해본 거예요. 디르켐을 문제 내시는 분들은 무엇을 내려고 하지? 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 단계로 가자면 첫 번째 뭘 낸다? 연구 대상을 내시더라. 출제했죠. 아마 또 안 나올 겁니다. 또 안 나올 거예요. 예. 너무 이제 가까우니까 연구 대상을 내시더라. 그러면 연구 대상이 무엇이냐? 디르켐은 사역의 아빠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연구하라고 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 학자들도 이걸 연구했을까?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걸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디르켐이 봤을 때 선배들이 연구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걸 연구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구나라고 결론을 딱 내린 거야. 그럼 디르켐이 가장 중시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자면 사회현상이란 단어가 아니죠. 사회현상 쓰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팩트를 연구하는구나. 뭐 이 디르켐 같은 경우는 팩트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팩트를 연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로 쓰면 맞게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사회적 사실은 하나의 개념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회적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한다, 이런 것도 사회적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만 수많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현상, 상호작용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을 사회적 사실로 규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게 이제 이번 23년 문제에서 정확하게 보여줬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 인간, 개인의 외재하는 첫 번째가 이 외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또 개인을 제약하는 단어가 출제됐습니다. 개인을 바깥속에 존재하고 있고 또 개인을 제약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일 만한 게 얘입니다. 객관적 존재하는 실제다,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실제 이런 게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어떤 것은 확실하게 있는데 있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해야 되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간주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연구하는 이것이다라고 간주하고 시작해라. 네가 사회학 연구하고 싶으면
지금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 사회현상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라. 디르켐이 일종의 전제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질을 뽑아보자면 뭐 따옴표 친 거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죠. 사회적 사실은 첫 번째 뭐 한다? 아이고 빨간색 안 보이겠다. 그냥 흰색 쓸게요. 외제성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제약성이란 말보다는 많이 쓰는 말이 구속성이나 또는 강제성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압성도 써도 맞게 주어지만 억압이란 단어는 우리 현실 국어상 약간 부정적 의미가 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부정적 의미보다 강제는 그렇게 강제와 구속은 그렇게 부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객관성이다라고 했었을 때 디르켐은 얘기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 디르켐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간주했기 때문에 무슨 연구가 가능했던 거야? 양적 연구가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객관적이지 않지. 근데 이렇게 보자라고 한 거죠. 맨날 이거 할 때 질문이 쌤 사회적 실제 안 되나요? 맞게 해줄 거예요. 맞게 해줄 거예요. 이그지스턴스라고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제 쓸 때 사회적 사실을 설명할 때 쓰는 지정적 용어로 썼었고요. 실제로 이걸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답이었고요. 기출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사실이고요. 사회적 사실을 외제하는 제약하는 실제다라고 해서 유명한 표현이 있죠. 바로 뭐냐면 그래서 사회적 사실이란 것을 이렇게 연구하라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회적 사실을 팩트잖아요. 팩트를 뭐로 간주하라? 일종의 뭐로? 사물로 간주하라. 라고 한 거죠. 사물이니까 이거 다 되지. 존재하고 객관성도 있게 되지. 그렇지? 양적 연구에 대한 밑밥 깔기죠. 그래서 이 싱즈라고 하는 순간 뭐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싱즈이기 때문에 이 사회학이란 연구 자체가 그 선배였던 꽁트가 있었던 말처럼 이제 우리도 자연현상 연구 방법을 사용 가능해진 이유가 이 싱즈라고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싱즈라고 못 보면 할 수 없어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연구로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 현상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디르켐에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얘죠. 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대라는 것도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바운더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 연대를 싱으로 봐요. 싱으로 봐는 거니까 이 연대가 과거에는 어떤 연대가 있었고 저기에는 이런 연대가 있었고 저쪽에 이런 연대가 있었고 하면서 역사적 연구를 합니다. 역사적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연대들의 무엇을 제시해? 유형을 제시한 거죠. 이 유형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미래에는 어떤 연대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어떤 유형이 대세고 어떤 유형이 지금 미리 나타난 데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회 변동의 흐름이나 이걸 봐서는 이런 연대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대라는 건 연대적 움직임을 함께 모인다라는 거니까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봤나요? 연구했나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디르켐이 이쪽에 뛰어난 사람이요.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요거는 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막 출제가 됐었고 법은 다이렉트로 묻진 않았어. 그러면 이제 이게 닳고 닳았으니까 이제 뭐도 낼 수 있을까? 법과 관련한 얘기. 디르켐은 법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했을까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연구해요. 민법과 형법을.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기본 이론은 안다라고 가정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법 옛날로 가면 바빌로니아 법정 갈게. 바빌로니아 법정가 민법이야, 형법이야? 형법이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는 형법이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 꺼내보자. 무슨 연대에서 무슨 연대로 갔지?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로 갔잖아. 그럼 기계적 연대는 뭐가 지배적인 거? 형법. 그렇지. 그럼 유기적 연대는 뭐가 지배적인 거? 민법이지. 그러니까 민법이니까 사람들 간에 해결해야 될 게 많아지게 된 거지. 형법은 누가 다 해주는데? 국가가 다 해주는데.
민법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 이게 개인들의 관계는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딱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간의 관계는 사람도 너무 다양하고 인종도 너무 다양하고 문화도 너무 다양하고 플러스 분업, 직업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답이 없는데 상황. 이걸 뭐라 그러지? 아노미. 그러니까 아노미는 이 법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대안적 미래법 도덕적 개인주의 다 하네. 끝났어요. 안 해도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이걸 쭉 쓰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히 도덕적 개인주의가 뭔지 유기적 연대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알고 가셔야 되고 변화의 흐름을 또 봐야 돼. 왜 이게 나타났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지? 연결고리까지 보시면 뒤리킴을 다 아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법을 중심으로 봤었다라고 하는 거고 성격을 한번 봐요. 이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성격이 보자면 형법은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감옥에 잡아넣는 거. 여기서는 이제 이 말을 쓸 수가 있지. 억압. 솔직히 이게 뭐 억압적 규제다. 규제의 상응 방식에 대해서 막 디르켐이 깊게 하지만 깊게 가지 맙시다. 거기까지 안 물어. 억압. 그러면 얘는 민법은 뭐 중심이냐면 뭐 지금은 보상도 굉장히 많아졌긴 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되는 거. 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는 이제 법이라는 게 제대로 없고하다 보니까 어떤 위주로 이루어졌다? 배상 중심. 그러면 지금 상황, 우리 지금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법들이 이제 분석해보면 지금은 이제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유기적 연대다 보니까 지금의 법의 성격은 뭐에 가까운 거? 배상에 가까운 거. 그렇지? 배상에 가까운 거. 이 배상의 기준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법을 만들어 나오고 이걸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게 연구 대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그냥 여기 자연현상 연구, 양적 연구 이렇게 그냥 하지는 맙시다. 왜 양적 연구를 강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양적 연구를 하라 그랬을까? 내가 할 거예요. 대답하지 마. 양적 연구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정확한 원인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사실인데 이 사회적 사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사실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들 이걸 알고 싶거든.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거는 디르켐과 베버와 마르크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 디르켐이 어떤 사람이었지를 하나 얘기할게. 길게 안 해. 한 단어로 끝낼게. 디르켐은 모든 목적이 이거였어요. 아이고 뭐 하자? 공존하자라는 걸로 푸시면 됩니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사회에 있는 제도들은 전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공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공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각 사회적 사실들의 무엇을 찾아보자? 그래서 기능론이야. 그렇지? 기능적 차원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모든 제도들이 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사회병리론이라는 말을 쓴 것도 디르켐이죠. 그러니까 병리가 나타났다는 건 병에 뭐가 있을까? 원인이 있겠지. 예? 요거 두 가지입니다. 디르켐의 방법론은 무엇을 연구하고 싶었다?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 사실들의 첫 번째 무엇? 기능을 알고 싶고 두 번째 무엇을 알고 싶다? 원인을 알고 싶다. 이걸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양적 연구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디르켐의 방법론이 제시가 되게 되면 기능과 원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디르켐 맞고 요 얘기가 강조된다 그러면 디르켐 방법론 쓰려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사실을 정말 잘 설명했어. 이거 무슨 뜻? 기능과 원인을 다 찾아냈어 같은 말. 이렇게 상치시켜 본다. 그래서 결국 기능과 원인을 다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이해는 누가 썼지? 베버가 썼지. 이 사람은 뭐 하려고 했냐면 설명하려고 했어요. 무슨 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설명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잖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건 요걸 밝히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객관적 설명을 하려면 결국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뭘 가져와야 돼? 자연현상에서 쓰는 연구 방법을 가져와야만 설명이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한 거야? 양적 연구 방법. 실증적 연구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럼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세워야 돼? 가설을 세워야 돼. 가설을 세우게 되면 X가 있고 Y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Y잖아. Y 현상이 자꾸 등장하네? 뭐 때문에 그렇지? 라는 거지. 그러니 X 찾기지. 원인 찾기지. X 찾기. X가 늘어나서 또는 어떻게 돼서 줄어들어서를 찾는 거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찾아낸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알죠? 예, 잘 알죠? 예. 그 베버의 첫 번째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책 이름이 사회 분업론입니다. 바로 이 원인을 어디서 찾은 거야? 분업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분업이 문제로 3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옆에 있는 7문제 중에 이 분업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돼. 분업 때문에 연대 바뀌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분업은 그럼 왜 증가했을까?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인구가 어떻게 돼서? 증가돼서. 또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뭐 다양한 원인 쓸 수 있겠지. 근데 그러한 세세한 원인을 쳐내고 이제 사회학 책은 이제 너무 깊게 나가니까 그건 디르켐 책이고 디르켐의 평전이고, 우리는 이제 이게 가장 큰 핵심이구나. 그러니 디르켐도 제목을 사회 분업론이라고 지은 거지. 이 분업론이 뭘 가져왔다? 아까 연구했었던 뭐? 연대의 변화를 가져온 거지. 여기 디르켐이 증명했었던 가장 중요한 가설이 되는 거지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업이란 것에 대해서 이 원인을 했었는데, 이 분업이란 것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대가 변동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지막 결론이고, 실제 이 사람이 연구했었던 건 분업이 증가하게 되니까 현대사회에서 연대가 변동했다는 건 결론적 얘기고, 실제로는 바로 뭐냐면 뭐가 증가했다? 뭐가 증가했다? 상호작용이 증가했는데, 이 상호작용의 성격이 과거하고 다른 거야. 과거하고 다른 거야. 과거하고 다른데 이 상호작용이 과거에는 억압적 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때려 부수고 막 신고하고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래. 서로 뭘 물어주고 계약하고 하게 되면서 무슨 상호작용이냐면, 쓸게요. 무슨 상호작용? 도덕적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처음 봐요 이런 거라고 했는데 쓰면 알아. 이 도덕적 상호작용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실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바로 무슨 밀도? 동적 밀도입니다. 그래서 디르켐 읽었을 때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동적 밀도의 증가라고 하는데, 이 동적 밀도의 증가에서 이것도 밀도잖아. 셀 수 있잖아. 팩치로, 그지? 이 동적 밀도가 뭐라고? 상호작용인데 이 동적 밀도의 성격이 뭐라고? 도덕적이라고. 사회에서 만들어진 민법이나 어떤 배상적 규제 방식들이 막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치? 다른 답은 필요 없을 거야. 근데 사회 변동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준 법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더라. 거기다 다문화가 되고 외국 사람 들어오고 하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 밀도의 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분업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X가 또 있을 거예요. 원인이 또 있을 거예요. 원인이 또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분업이 증가하게 돼. 이 이유 때문에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돼. 뭐의 증가? 인구 증가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만 쓰면 틀리게 할 거고, 인구가 증가하여 분업이 증가하여 연대가 증가했다. 연대라는 이 카테고리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답 쓸 때. 이건 사족이지. 일종의 인구 증가.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 분업이 증가하겠지. 생산의 효율이 필요하니까.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가 증가할까?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증가하겠지.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인처럼 또 그럼 인구가 왜 증가했을까? 여기까지 가요. 그렇지? 여기까지 가고 막 사회가 안정되고 또 막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뭐가 발견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찾아낸 게 디르켐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디르켐이 뜬금없이 분업을 꺼낸 건 아니지만은 이걸 왜 보여줬냐라면 디르켐은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 거다? 원인을 알고 싶은 거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드느냐 그 기능을 알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그러니 이 사람 때문에 무슨 논이 나타난 거야? 무슨 논이 나타난 거야? 원인은 갈등론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슨 논의 시작? 기능론. 기능주의라고도 하고 기능론의 시작이 되는 거지. 물론 그전에도 기능론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기능론 연구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딱 그 표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 방법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분석해 보니까 도덕적 상호작용이 증가했어. 그럼 도덕적 상호작용이 증가돼서 사람들의 행동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소셜 팩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대안적 미래, 현상. 그게 뭘까? 그게 유기적 연대입니다. 유기적 연대는 도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배상적 규제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상호작용이 많은 지금의 현상. 그러니까 유기적 연대는 원인이 아니라 뭐야? 지금 이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사회 현상은 이렇다 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박사과정하고 그다음 계속 연구했겠죠. 유기적 연대인데 연구했겠지. 유기적 연대라서 되게 좋을 줄 알았어. 좋을 줄 알았는데 문제점이 나오네. 그 다음 뭐 다시 또 물어보네. 아노미. 그치. 이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등장한다? 아노미 때문에 등장한다요. 디르켐의 일탈이론. 우리 일탈 배울 때 첫 번째 아노미잖아. 그치? 디르켐의 아노미를 얘기할 거야. 사회분업과 유기적 연대 뒤에 있네. 따로 써놨네. 방법론에서 너무 나갔어. 혼자서. 자, 분업과 유기적 연대는 지금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말하다가 너무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핵심만 걸려서 잘 보세요. 자, 분업과 유기적 연대죠. 자, 분업부터 먼저 써봅시다. 분업. 이 분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직업의 다양성 증가죠. 그렇죠? 이 분업이 의외로 되게 중요한 게 이 철학 쪽 이제 윤리학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업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을 많이 했어요.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동양학자들 공자맹자 순자도 그렇고 막 그렇게 분업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분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역할이나 윤리를 제시한 게 아니라 물론 이 사람 나중에 윤리 제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철학자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사회를 분석한 거지. 그러면 다양성의 증가니까 이 분업을 카테고리로 놓고 이 분업을 X로 놓고 그러면은 이 분업이 많은 시대가 있고 이 분업이 적은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분업이 적었던 시대를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무슨 연대? 기계적 연대. 기계적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계론적 사고가 뭔지 아시면 돼요. 기계라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 말고 우리 고등학교 때 아니 더 아래로는 중학교 때 공부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처럼 공부한 애들? 기계처럼 공부한 애들이죠. 시킨 대로 딱 하고 이렇게 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필기 딱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예, 그게 다른데 너무 창의적인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기계적 연대는 뭐냐면 어떤 내가 특별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회에 있는 사회적 사실들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면 돼.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사회적 사실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행동 규범이 되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 사회적 사실들 또 스포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사회적 사실들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 연대를 이루거든요. 연대 여기서 그 다음에 연대죠. 이 연대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끼리 집합적 성향을 공유하는 일정한 모임이죠.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이 연대는요. 어떤 연대다라고 했을 때 이 연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는 믿음이나 규범이나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합적 성향을 빼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기로 했다? 집합 의식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러니 이 기계적 연대에는 이러한 집합의식들이 굉장히 잘 작동했던 시대야. 그러니 나의 개인적 생각이나 개인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지. 그럼 기계적 연대는 바로 뭐 이러한 집합의식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단어가 나온 거야? 기계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정리. 기계적 연대에는 집합의식이 매우 뭐했다? 강했다. X, Y지 이것도 원인과 결과지. 그러면 기계적 연대를 지배하였던 것은 무엇이다? 우리 아까 배웠던 뭐 억압적법, 강제적법 그거 써셔도 되는데 더 쉽게 가자. 뭐가 강하다? 집합의식이 강함.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집합의식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 집합의식에 강한데 여기서 엇나가는 짓을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때려야죠. 혼내야죠. 그렇게 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하기 때문에 기계적 연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뭐로 해결이 가능? 법으로 해결 가능이야. 무슨 법인지도 쓰자. 무슨 법? 형법으로 해결. 아까 배운 거 연관해서 그치? 이걸로 가능. 그러면 기계적 연대는 다시 여기 보니까 이 분업이라는 게 이 연대 좀 지우자. 못생겼다. 이렇게 돼서 이 기계적 연대는 이러한 직업이라는 분업이라는 게 낮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진 게 분업 정도가 낮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우리는 또 이렇게도 쓰죠. 직업이 서로 간에 무슨성이 크다? 동질성이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2번 답이었지. 23년도 거 그지? 동질성이 크고 그럼 얘는 뭐 직업의 동질성이 약하다 써도 되고 직업의 무슨성이 크다? 일성이 크다라고 쓰면 되죠. 분업이 많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시대는 직업이 이질성이 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네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집합의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왜? 나하고 직업이 다르거든. 쟤랑 나랑 공유하고 있는 뭐가 적은 거야? 집합의식이 적어진 거야. 그게 무슨 연대? 유기적? 연대고. 유기적 연대는 다시 집합의식 또 써보자. 집합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야? 약화된 거지. 여기에는 굉장히 크지만 집합의식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공유된 믿음 자체가 매우 낮아지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해? 정신 차려야죠. 지금 법이 없어도 내가 법을 지키고자 노력해야지. 근데 법이 없대. 그럼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해? 도덕이지 뭐. 도덕도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나중에 뭐 이런 얘기합니다.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왔어. 근데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런 현상도 하나 있을 거야. 루소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엄청 착한데 이 분업이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해?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기계처럼 일적으로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유기적에는 직업이 다양해지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문명이 증가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집합의식보다 더 강력한 마음이 바로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유기적 연대는 무슨 밀도가 증가해? 동적 밀도가 증가했다라고 해. 동적 밀도는 아까 뭐였어요? 도덕적이라고 얘기했잖아. 도덕적 밀도가 증가하는데 한편으로 뭐가 등장해? 이기주의가 등장해.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이 갭을 메우지 못하는 거지. 이 갭을 메우지 못하는 것이 또 뭐? 아노미.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확하게 이제 딱 규범을 딱 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이걸 딱 못하는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무슨 주의가 증가한다고? 이기주의가 증가한다고. 이기주의는 여기 거 아니야. 기계적인데. 기계적인데 이기주의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직업들이 다 어때? 똑같아. 이기주의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이기주의를 불러봤자 큰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였는데 이 사회는 이기주의가 있게 되면 많이 이득을 보던 사회야. 그래서 이기주의 나온다고 떨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나중에 그래서 이타적으로 살려라는 말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슨 해결책을 꺼낸 거야?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너의 이득을 살리세요 라는 거지. 그게 무슨 주의? 개인주의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타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지. 입장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도덕주의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지. 그러한 상태, 이기주의냐 도덕적이냐 개인주의냐 고민하는 상태. 이게 그 다음에 뭐? 노미. 이때는 그런 고민 필요 없고 이때는 이런 고민 필요하고. 자, 그러니 유기적 연대는 지금 보다시피 직업의 이질성이 마구마구 증가해. 여러분 아는 내용. 이전에는 내가 만능이었어. 예전 조선시대 엄마들은 전부 옷도 만들고 뭐 밥도 하고 아빠들은 집도 지을 수 있고 다 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직업이 이제 옷 만드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결국 이때 상호작용의 성격이 좀 바뀌기 시작해. 이때 상호작용은 그냥 집합의식에 따라서 그냥 작은 마을이고 그냥 지들끼리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꼭 만나야 돼. 그럼 만났을 때 그 상호작용의 성격이 어땠냐? 바로 얘입니다. 무슨 상호작용? 교환이라는 상호작용이 필요했던 거지. 교환의 증가가 나타나겠구나. 분업의 증가 때문에. 이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환이 증가하면서 있잖아. 우리 집에 더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의사 많이 만나야죠. 우리는 가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식량 맞는 사람 많이 만나야 되겠죠. 결국 이 교환이 증가하다 보니까 요구되는 속성이 뭐였냐면 무슨 성?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유기적 연대가 된 게 아니라 직업의 이질성 때문에 등장이 유기적 연대고 이건 유기적 연대의 뭐예요? 속성 같은 거지? 그치? 속성 같은 거. 결국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는 일종의 사람들의 연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 어떤 새로운 연대 의식이 필요하고 이거 같이 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는 뭔가 의식이 필요해. 이게 무슨 성? 상호 의존성. 이 상호 의존성이 일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무슨 의식? 연대 의식이라고 써봤는데 이거는 디르키밍이 그냥 뭐로 쓰면 돼? 집합의식 쓰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연대 의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미리 얘기해보자. 이거 기출에 2번이나 나온 단어. 새로운 집합의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디르키밍이 이걸 해결하기에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했냐면 직능, 집단, 직업, 집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나오지 않았지 이런 사고 해볼게. 기계적 연대는 그거 별로 필요치 않았지. 그러니까 뭐야? 연대 사이즈가 어때요? 엄청 커요. 비슷하니까. 근데 여기는 직능 집단, 직업 집단 하니까 실제로 이 직업이 다양화된 거, 분업은 증가했지만 연대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연대의 사이즈는 작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디르켐이 한마디 한 게 있어. 아이씨, 너무 산만하게 한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기억만 하자. 연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대의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이거 누가 다 해결해 주기가 힘들어? 국가가 다 해결해 주기 힘들게 된 거야. 힘들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필요하겠다. 새로운 연대의식,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결론이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나와 있는 연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연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대가 해체되고 기계연대 해체되고 지금의 현대사회는 다 무슨 연대로 가더라? 유기적 연대로 가더라. 굳이 기계적 연대인데 따지면 어디에 있을까? 아프리카 부족들이 있겠지.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모여갖고 다 집 짓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현대사회에 지금 있는 전체는 다 유기적 연대로 바뀌었겠지. 근데 지워버렸네. 이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 무슨 전? 공전이야. 그래서 기능론을 꺼냈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일으켜내야 돼?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 기능론이니까, 기능주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회 통합을 잘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4번이죠. 4번 보시면 아노미입니다.
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노미는 일종의 상태죠. 이 상태인데 이 아노미 상태가 뭐 되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사회통합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아노미와 사회통합이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아노미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통합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노미 상태는 이런 거죠. 연대가 바뀌었네. 그럼 아노미가 등장하는 거는 언제? 기계적 연대에 완전히 없었다고는 안 할게. 근데 기계적 연대에 아노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물어볼 문제가 아니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은 지금의 사회는 유기적 연대이기 때문에 기계적 연대에 아노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선 어디에서 발생한다? 유기적 연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하고요. 유기적 연대에 뭐 한다? 상존한다 라는 성격을 줬어요. 왜? 직업이 다양해지니까, 교환이 많아지니까, 동적밀도 증가하니까, 이기주의 가진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대가 매우 작아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연대가 나타나고 이들을 조율할 만한 뭐가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거죠.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노미지. 그러면 이 규범이란 것은 뭐냐면 과거의 기계적 연대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다 비슷하고 특별히 머리 쓸 게 없으니까 몇 가지 규범으로 다 통제가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국가 입장에서 이 규범들을 너무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제도라는 거, 비물질 문화라는 건 당연히 사회 변동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아노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 사람들은 바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일탈을 벌인다가 아니라 이러한 일탈을 야기할 수 있는 규범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런다? 아노미. 아노미 그 자체가 일탈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노미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이 아노미를 갖고 이게 현대 사회의 유일한 문제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건 디르케미 얘기 안 써도 돼? 유일한 문제라고 했어, 이게. 이거만 해결하면은 다 된다라고 했어. 사람들이 규범적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과거로 가보면 이런 거죠. 과거로 가보면 이 기계적 연대에 가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도대체 직업을 어떻게 정했을까? 플라톤은 선천적 능력 갖고 이렇게 되지만 이 당시는 뭐냐면 아빠가 목 쓰면 자식이 뭐하고? 목 쓴다. 지휘세습이에요. 지휘세습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순간 내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분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직업이 이제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강제적 분업이고 능력을 따라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분업은 어떻게 되냐? 직업이 다양하잖아. 꼭 엄마 아빠 거 그대로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고를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직업을 고를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도덕적이네요. 가장 뭘 많이 벌 수 있는 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선택을 하겠지. 그지? 그러니 어떤 직업에 많이 그거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래서 애들 다 어디 쓰려고 그래. 공부 잘하면. 의사, 그러네. 왜 사회선생을 골라가지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여기서 이제 이 분업이 증가되게 된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성,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직업 선택. 직업 선택이 이거 디르켐 얘기야. 사람들이 직업을 볼 때 과할 때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인데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 일종의 무슨 지혜에 가깝니 이거는? 성취지혜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자율적이 된 거야 사람들이. 직업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아빠가 뭐 하면은 자식도 뭐 할 거니까 거기 따라서 법 만들면 됐는데 사람들이 직업이 어느 곳에 몰리고 어떤 직업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게 된 거지. 결국 이 혼란하게 되니까 누가 나서야 돼? 과거에서는 국가가 나서야 돼.
국가는 빨리 규범을 이 규범, 뉴라고 하죠. 새로운 규범을 확립시켜야 돼. 근데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리고 디르켐은 나중에 도덕적 개인주의를 얘기한 이유도 이렇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덕적 개인주의를 제시할 필요가 없겠지. 도덕적 개인주의 제시할 필요 없고 당연히 이러한 새로운 규범 확립에 대해서 쉽지 않고 이거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개인주의 나가기 전에 지금 여기 마지막이 도덕적 개인주의인가? 집합의식이네. 도덕적 개인주의가 나가기 전에 바로 5번 써야 되겠다. 5번 집합의식. 그래서 이 아노미를 해결해 보기에 또 뭐 있을까? 또 옛날 책 뒤지죠. 역사적 상황을 막 보고. 그래서 그때 본 게 뭐냐면 연대분석할 때 법 봤잖아요. 이때 뭘 찾냐면은 이거 그 사회를 분석해 갖고는 답이 없는데 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종교 분석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 디르켐에 대해서 왜 그거 나오잖아. 사람들의 종교라는 거 집합표상이란 단어 있대요. 십자가 같은 게 집합표상이야. 뭔가 집합의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못 알아듣네. 그러면 이 종교를 봤더니 종교는 어떤 막 상징물이 있으면 그거 와 거기서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게. 집합의식이란 말들 이때부터 집합표상이란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징물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움직이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될지라도 뭐 내세에 뭘 얻냐 그러면서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엄청 좋은데?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 차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도덕적 개인주의인데 바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무슨 집단을 얘기해? 직업 집단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는 비슷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직능 집단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지. 여기서 잠깐 이 직업 집단과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거는 뭐 디르켐 입장에서 분업이 증가하는 거는 그냥 사현상입니다. 이거 긍정적 부정적? 그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 아노미가 뭐라고? 현대사의 유일한 문제라고 했지. 아노미가 발생하는 뭐 때문에? 분업 때문이지. 여기 전제를 까는 게 뭐냐면 분업을 뭐로 판단한다? 병리적 현상, 비정상으로 봅니다. 분업의 증가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그래야 뭘 찾아? 답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분업을 비정상적으로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분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직업 집단 직능이 있다. 이걸 원인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능 집단과 조합도 이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갈등론적 입장에서 어떤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하고 아이씨 이거 답 없네 라고 하면서 종교를 연구하면서 결국 이걸로는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결국 뭘 거네? 도덕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네 라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종교에 대한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정말 워십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기계적 연대에 있는 집합의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면 어떤 종교적 의미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공존할 수 있는 집합의식이 필요해. 결국 공존할 수 있는 이게 도덕적 개인주의. 약간 목적성을 상실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미안해. 자, 도덕적 개인주의에서 지금 이거 마지막이고요. 도덕적 개인주의 이런 겁니다. 이기주의, 이타주의. 근데 사람들하고 지금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타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 밀도가 증가하고 교환하게 서로 양보하게 되면 뭐가 잘 된다? 공존이 잘 된다니까 이러한 도덕이라는 걸 꺼낸 거지.
그래서 다른 데서 안 했지만 이 도덕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도덕의 성격은 뭐냐면 당연히 뭐 배려합시다 라는 얘기하고요. 윤리야 윤리. 물어볼 것 같진 않아. 이건 지문에 나오면 이거 고르면 되겠지. 배려합시다. 타인에 대해서 그쪽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일종의 약자들을 돕는다라고 해서 이 표현을 썼어. 박에. 타인에 의해서 약간 선해봅시다. 상대방의 면에 공감하고 선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데 직업 집단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하게 됨으로써 뭔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직업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무시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직업 윤리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근데 막 이런 얘기 꺼내봤자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뭐하기 원해?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 결국 이 도덕적 개인주의에 따라서 이 다음 건 안 했는데 이 디르켐이 마지막에 젖으라고 남기려고 하고 해보려고 했으나 돌아가신 마지막, 이게 도덕적 개인주의가 마지막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얘기를 연구하려고 해봅니다. 바로 뭐? 분배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못 지어요. 그래서 이후에 누가 나타나? 여러분 배웠던 롤스나 노직이 나타난 거예요. 롤스 봐봐. 직업윤리도 있지만 평등한 자유도 있지만 뭐 차등의 원칙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어받은 사람이야. 이거 안 중요해. 자, 그래서 도덕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결국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분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것은 도덕적 개인주의가 확립될 때 필요하다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하지는 않았겠죠. 현대사를 다 하나로 하기는 힘들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나온다라고 하고 이거는 윤리적 차원이고요. 종교적 얘기 스토리 나오게 되면 지금 이 도덕적 개인주의를 묻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이 종교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마지막 요단 안 했네. 아까 집합의식 썼지만 또 이것도 질문 이거 나오지. 답 쓸 때. 집합의식 써요? 집합표상이란 단어 써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디르켐 책이나 딴 거 읽으면 어떤 책은 집합의식이라고 나와, 어떤 건 집합심성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집합표상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게 후기 서술이고요. 이게 전기 서술인데 여러분은 이런 걸 기억할 필요 없이 뭐만 쓰면 돼? 뭐만 쓰면 돼? 답에 집합의식만 갖다 쓰세요. 다 맞게 해줍니다. 알겠니? 집합의식이 가장 큰 개념이고 가장 기본적 개념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집합의식은 결국 뭐냐면 지금 이제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에서 추구하는 일종의 무슨 의식? 공동체 의식이죠. 다시 한번 디르켐 뭐가 목적이었어? 공존이잖아. 결국 디르켐이 했었던 모든 연구의 서술들은 공동선 실현이잖아. 그러니 집합의식의 성격은 뭐다? 공동체 의식이다 라는 걸로 기억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물론 공동체 의식이 아닌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도 일종의 막 지금 물질 이기주의 막 집합 이기 집단 이기주의 막 님비 현상 이런 것도 일종의 집합 의식일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 집합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르켐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는 긍정적 집합 의식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겠죠.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디르켐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봤고요. 앞에 있는 디르켐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풀었던 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너무 길게 갔네요. 1시간 넘었네.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고 배버 정리하고 배워 문제 풀겠습니다.